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이에요. 막상 사연을 쓰려고 하니 당시 상황을 떠올려 해서 괜히 긴장이 되는데요. 앞뒤 없이 정황이 느려놓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3교대의 지옥을 견디면서 출퇴근하는 고통의 직장인이지요. 그래도 내 나이 40을 앞두고서까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남을 도우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아픈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제 손에 간호를 받고 나아지는 환자들을 보면서 저의 직장 생활을 만족해 했어요.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많았던 만큼 평생 내 손으로 간호를 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순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병원을 진작에 때려치우고 작은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는 중인 동기들은 저를 향해 대단하다는 말도 참 자주 해줬어요. 그만큼 체력전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 보니 나이를 먹어가면서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잘 알아줬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대단하다 여겨주는 것만으로도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제 일을 하고 환자들을 간호하며 지내왔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늘상 제게 간호사 주제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네요. 그 소리가 한두 번 들어도 너무 기분이 나쁜 소리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참 오래도록 제 귀에 딱지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30 초반에 같은 병원 안에 일을 하던 남자 간호사였던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흔하지 않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랬지만 당시에도 정말 생소했었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대학 혹은 같은 실습을 하면서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속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죠. 죄다 여자들이 많은 직업인 걸 뻔히 아는데도 간호사를 하겠다고 한 걸 보니 정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그저 간호사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이 좋았고 저희 둘 다 겹쳐서 같은 병동에서 여러 번 일을 하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연애를 했고 또 그러다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이 결혼한 지 3년 차인데요. 당시 남편도 분명 직업이 간호사였고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간호사 주제에 라는 말 따위를 전혀 꺼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그런 말을 꺼내면 자기 아들까지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일을 하며 얼마나 힘이 들까. 같이 만나서 연애도 하다가 결혼도 하는 거니 일하면서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거야. 라면서 덕담을 해주시고 저를 예쁘라 해주셨어요. 여자들이 많을 병원에서 자기 아들을 잘 챙겨주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저는 가뜩이나 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남편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께 잘 말씀을 드리곤 했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나던 시점에 남편이 간호사를 그만뒀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2년 전쯤이었죠. 더 늦기 전에 간호공무원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던 남편은 일을 그만두기 직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니 사표를 내고서 본격적으로 공부에 올인을 하다가 정말로 8급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집안이 아주 경사였죠. 저도 이 일이 체력에 붙여서 언제까지 할 줄 모르겠는데 누구는 공무원으로 그나마 몸이 편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은 축하할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나는 대학병원 간호사, 그리고 하나는 간호직 공무원이 되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타이틀의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고 앞으로의 미래가 또 어떻게 그려질지 괜히 남편의 능력을 보며 기대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회방으로 기쁨은커녕 상처만 커져갔습니다. 자기 아들은 이제 공무원이라면서 제 앞에서 대놓고 간호사를 후려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제 남편도 간호직 공무원이랑 간호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 자기 아들은 공무원일 뿐이라면서 저와의 벽을 쌓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공무원 아들! 이라면서 전화를 하셔서 제가 옆에 있는 걸 뻔히 아셨을 때도 불구하고 걔는 간호사가 주말에 운동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뭘 한대.
나가서 좀 체력도 쌓고 힘도 좀 기르라고 해라. 라고 운동을 하라고도 했고 밥을 먹는 와중에 전화를 걸어오셔서는 그 흔한 영상통화로 변경을 하셔놓고는 간호사 며느리가 해놓은 반찬 좀 보자. 라고 하면서 굳이 제 이름 앞에 꼭 간호사라는 호칭을 넣으셨어요. 기분이 나쁜 식으로 호칭을 부르니 저로서는 기분 좋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간호사라 불리우는 직업 자체를 그만두자마자 시작된 차별과도 같은 호칭이었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의 의도가 의심되어 기분이 참 나빴고요. 한 번은 남편 생일날 어머님이 집에서 밥을 해놓을 테니 편하게 먹고 가라고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밥 잘 먹고서 저희 부부가 사온 호식까지 제가 직접 껍질을 깎아서 과일을 내어왔는데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다가 너는 간호사 주제에 남편 생일밥 하나 차리겠다고 먼저 연락을 안 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날까지 3교대 한다고 밤에 일하다 와서는 아침에 거의 기절을 한 듯 자고 일어난 저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한 당사자가 말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꿔서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또 간호사 주제라고 하면서 저를 비꼬는 게 상당히 불쾌했어요. 남편도 듣다 자신의 직업을 까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어머니께 주의를 주고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뭐 우리 아들도 간호사긴 한데 내가 다 자식 같아서 하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모면하셨죠. 매번 폭발을 하려고 하던 저도 그런 어머님의 위기 탈출을 바라보며 더 큰 화를 내지는 못했고요. 그 후 코로나 때문에 저나 남편이나 일이 너무 바빠지고 또 코로나로부터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최전방의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코로나가 터진 후 초반까지는 그래도 일이 할만하다고 하더니 점점 시기가 지나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을 만큼 야근이 많아졌고요. 그러니 저도 이왕이면 사람들을 좀 덜 마주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저녁이나 새벽 근무를 대타로도 잘 서주면서까지 밤을 위주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괜히 제가 병원에서 코로나에 잘못 걸렸다가 내 남편한테 옮겨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멀쩡하던 제 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썽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결국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뿐 몸살에 걸려선 고온에 쓰러지기도 했었고 지난 여름에 탈수 증상으로 빈혈이 갑자기 찾아와 수해까지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도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다른 것보다 제 몸이 우선이었고 하다못해 친정 부모님도 신경을 덜 쓰면서 제 몸을 챙겨가며 지내야 했습니다. 일을 줄이고 싶었으나 대학병원 간호사인 만큼 일을 마음대로 줄이지는 못했고 그래서 최대한 병원 밖에서 몸을 쓰는 일을 줄여가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제가 몸이 많이 허약해졌다는 소리를 들은 건지 어머님은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다고 하시고는 늘 넌 간호사 주제에 네 몸을 네가 제대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네 몸을 네가 잘 챙기고 살아야 네 남편도 밖에서 일에 집중을 할 거 아니니? 라면서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아프지 않았어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섭섭하고 가슴이 미어지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하는 듯한 더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몸 건사를 잘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일이 너무 바빠서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때 처음으로 제게 야, 너 간호사인 거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뭘 회복이 쉽지 않네 어쩌네 꾀병이야. 아프면 하루 종일 약 먹고 누워 자면 그만일 것인데 누가 보면 이 세상에서 너 혼자 간호사 일을 다 하는 줄 알겠다. 라면서 꾀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꾀병이라니 누구보다 바쁜 코로나 시국을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 꾀병이라니 도무지 더 말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도 꾀병이었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오는 어머님의 전화는 고의적으로 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존재는 잠시 뒤로 한 채 다시 일을 하던 도중 제가 결국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하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덕분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었어요.
순간 코로나인 줄 알고서 식겁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의사 말을 들어보니 과로에 스트레스 등 안 좋은 것들은 다 겹쳐서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 아프다면서 입맛이 없던 바람에 하루에 한 끼로 버티고선 일하고 잠깐 잤더니 그것 때문에 저혈당도 찾아왔다고 하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남편까지 병원으로 줄줄이 찾아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방문객에 제한이 있어서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 번갈아 가며 들어오셔야 했고 남편은 내내 제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는 며칠 휴직을 신청했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병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것만으로도 너무 꿀 빠는 듯 좋더라고요. 이게 얼마 만에 진득히 누워서 잠만 자보는 건가 싶기도 해서 병원밥이 맛이 없는 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해다주는 병원밥이 그렇게나 맛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쓰러져 있을 때 왔던 빈혈과 저혈당 등에 대한 더 큰 조직 검사를 혹시 모르니 해보자는 의사의 권유로 하루 동안 짧게 입원을 해서는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검사도 끝마치고 몸도 좀 회복이 되는 듯 했어요. 여전히 온몸에 힘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혼자 있던 병원에서 뜬금없이 시어머니를 목격했습니다. 방문자증까지 끊고서 들어오신 걸 보니 저를 보러 오신 것이 분명히 보였어요. 웬일이냐고 물어보는 제 말에 환자복을 입던 저를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너 왜 멀쩡한데 입원까지 했니? 라는 말을 처음 하시더라고요. 아프니까 입원을 했다는 제 말에 시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오랜만에 밖에서 저녁 한번 먹으려고 불렀는데 네가 갑자기 보란듯이 입원을 한 바람에 약속도 바람 맞췄잖아. 너 일부러 그런 거니? 내 아들이랑 내가 밖에서 밥 먹는 거 알고선 일부러 쓰러진 거지? 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처음 듣는 말이었고요. 당시 쓰러지고서 바로 응급실에 갔던 바람에 깨어나고서는 제 주변에 와 있던 남편을 보기만 했었습니다. 다시 눈 감고 떠보니 병실 아니었고 남편은 제 옆에서 잠시 간호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잠까지 자고서는 이따 퇴근할 때 병실로 다시 찾아오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걸 다 제가 일부러 짜고 치고서 쓰러진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순간 아프던 것이 더 아파지기 시작했고 속은 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미 자세를 보니 저를 믿고 싶어하는 눈치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이미 병실 안부터 씩씩대며 들어오시더니 자기 할 말을 다 해놓고는 그래서 꾀병이냐고 아니냐고 너 일부러 쓰러진 거 맞지? 라면서 제 등짝을 후려펴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때렸다가 제가 놀래서 어벙벙 하고 있으니 혼자 신이 난 건지 아님 손맛을 느낀 건지 말하라니까? 너 지금 멀쩡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침대 위에 앉아있는 거잖아. 그치? 너 일부러 꾀병 부리는 거 맞지? 라면서 제 팔목 하나를 잡고서는 등짝을 수도 없이 내리치셨어요. 마치 엄마가 말 안 듣는 초등학생 자녀를 흠씬 두들겨 패는 듯이 다 큰 며느리인 제 등짝을 아주 흠씬 두들겨 패셨습니다. 제 손목까지 잡아 고정시켜 놓으면서요. 그러니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처음에는 제 친어머니인 줄 알고서는 아이고 이쁜 딸내미를 뭐 때릴 때가 있다고 치나 라며 장난스레 지켜보다가 제가 어머님 왜 이러세요? 라면서 점점 큰 목소리로 반항을 하며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며느리야? 딸내미 아니고? 라고 하면서 왜 귀한 남의 집 자식을 잡고 있냐고 다가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병실 밖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른 간호사들의 만류에 시어머니는 겨우 제 근처 밖으로 아예 병실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제가 아예 처음부터 간호사한테 저 사람 지금 허락도 없이 병실에 들어와 나한테 폭력을 가한 사람이니 내쫓으세요. 라며 소리를 지른 덕분이기도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아파서 쓰러졌는데 시어머니께 맞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밖에서 어머님은 사람들 눈초리가 부담스러웠는지 입을 꾹 다무시고는 조용히 병원을 벗어나신 듯 했고요. 저는 그 길로 내내 병실에서
분이 터져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남편이 퇴원수속을 밟아주러 왔을 때 불이 났게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남편을 데리고서 바로 시댁에 갔죠. 아, 가는 길에 남편한테 물어봐서 그날 어디서 시어머니랑 뭘 먹기로 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갈비를 먹기로 했다더군요. 그래서 시댁 앞 마트에서 폐간에 든 갈비 한 줌을 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댁에 가서 같이 갈비를 먹으려 하냐면서 조금 더 사라고 옆에서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 결제를 하라고 하고는 갈비팩을 2개 더 샀죠. 총 3팩을 말이죠. 시댁에 가니 어머님은 아주 평온하게 TV를 보며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쓰러지지 않았냐면서 이제는 괜찮냐고 물어를 보셨고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께 우리가 갈비를 사왔으니 같이 먹자고 상차림을 하려고 했고 저는 제 몸이 안 좋다면서 갈비를 끝까지 제 손에 든 채 시어머니 옆 소파에 가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며 아주 당당히 그래, 퇴원수속은 잘했고 이제 몸은 괜찮니?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얼마나 가식적이던지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몸은 괜찮아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는 말과 함께 제 손으로 그 갈비팩을 그 자리에서 뜯어버렸습니다. 주먹으로 비닐팩 부분을 치면서 소파 이 한가운데서 갈비팩을 뜯자 시어머니는 그거 국물 떨어진다며 또다시 제 등짝을 후려치고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또 때려요? 라는 말과 함께 이거 아들이랑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나한테 화났던 거 아니에요? 마음껏 드시라고 총 3팩을 사왔으니까 오늘 어디 한번 제대로 잡숴봐요. 라고 하면서 그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양념갈비를 시어머니께로 던졌습니다. 제 손으로 쳐 드시라 입안에 넣어주려고도 했고 그냥 가슴팍이랑 얼굴 부분에 생갈비 국물 맛 좀 보라면서 집어 던지기도 했고요. 폐간에 남아있는 국물까지 모조리 다 시어머니께 맛보라며 플라스틱 팩 자체를 갖다 던지기도 했어요. 거실에서 난장판으로 싸워대는 저희 2사람을 말리겠다고 시아버지부터 남편까지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갈비팩들까지 죄다 뜯어서는 시어머니께 가져다 던진 채 당신 아들까지 데려왔으니 잘 먹어봐요. 이제 다시는 2사람 사이에 안 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나 찾아와서 나 후려치는 짓거리하면 그땐 갈비보다 더한 걸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내 손에 똑같이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행동 똑바로 해. 라며 남편도 내버려둔 채 시댁을 나왔어요. 2 손엔 양념갈비 소스가 한가득이었고 엘리베이터로 타자 그 안에 갈비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는데요. 체면이고 뭐고 없었고 그냥 시어머니께 제 손맛도 보여드렸다는 생각에 몸이 회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초에 시댁에 들어가기 전 남편의 찾기를 제가 받아서 챙긴 덕분에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남편 차를 끌고선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곧장 저를 따라온 건지 남편이 따라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한참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나열을 했네요. 병실에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아들이랑 갈비 먹기로 했는데 내가 부리는 꾀병 때문에 못 먹었다고 화가 나선 내 등짝을 아주 두들겨 팼다고 말이죠. 병실에 증인들도 한가득이고 내가 알고 지내는 간호사도 그 상황을 목격했으니 나는 이걸로 니네 엄마 소송까지 걸 거라면서 아직 다 닦지도 않은 갈비 묻은 손으로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분노를 했어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아픈 며느리를 찾아봐서는 위로는 못해줄 망정 후려팰 생각을 다 하냐면서 말이죠. 갈비로 그 난장판을 치르고 왔음에도 아직 속이 다 안 풀린 것 같다면서 죄 없는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시어머니를 당장 데려와 무릎 꿇리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지다 못해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얼굴에 제 속은 조금씩 화가 풀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사과는 죽어도 받아야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은 시아버지께도 있었던 일에 대한 전말을 말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서 일을 크게 만들겠다고 하니 시아버지도 사돈 보기가 미안스럽고 겁이 나셨는지 바로 시어머니를 데려오셨죠. 입이 이미 삐쭉 튀어나와서는 시아버지 앞에서 울기도 울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는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만 봤습니다. 왔냐는 말도 물어보지 않은 채 그냥 죽이려 마냥 노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제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달려들면서 응징이랑 응징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을 하신 건지 그제야 서서히 꼬리를 내리시대요. 아니 라는 말로 처음엔 얼렁뚱땅 넘기려다가 웃음기 하나 없는 제 얼굴을 마주보고서는 미안하다. 내가 잠시 아들을 못 봐 흥분을 해서는 라면서 사죄를 하셨어요. 손까지 싹싹 빌면서 이를 더 키우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이 사실 알면 당신 오늘 살아서 집에 못 가요. 라고 살벌하게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을 하자 어머님은 제 입에서 당신이란 말이 나와 당황스러우셨는지 저를 빤히 보시다가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시모짓을 할 명분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간호사라서 저를 무시하고 또 깔보는 언행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직업 때문에 그런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냥 며느리인 제가 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꼬투리를 잡고서 괴롭히고 싶으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줄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저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가졌고 자존감도 무지하게 상해봤었고요. 이제라도 내 손에 시어머니 뺨만 안 쳤을 뿐 먹고 싶으셨다는 갈비를 쳐대며 마음껏 드시게 해서 속은 후련합니다. 제 앞에서 사과를 하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 지는 얼마나 속으로 창피해 죽으려고 하겠나 싶어 안쓰럽기도 하고요. 물론 제 기분을 후련하게 해주는 안쓰러움이었지만 말이죠. 이제 다시는 간호사 어쩌고 하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라도 심오라고 싸지르는 말들을 참아내며 듣지 않아도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4세 애엄마입니다. 29에 낳은 제 아들 하나와 지금 4살인 딸 하나를 키우고 있고 앞으로의 추가 자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애초에 아이를 낳았던 이유도 시어머니께서 집안에 아들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아들 하나만 제발 낳자는 생각으로 계획을 한 것이었고 다행히도 첫 아이부터 아들이 태어나줘서 남편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다른 자녀 없이 지금 우리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며 살자고 말이죠. 이런 제 생각에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줬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딸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딸아이도 낳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아들과 딸을 모두 두고 사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렸네요. 남편과 제가 둘 다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는 있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참 벌이가 빠듯한 편이었습니다. 이대로 쭉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 나중에 연금은 잘 나올 테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빠듯했던 바람에 먼 미래에 받을 연금 따위는 그리 안중에 없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지방에서도 저 끝자락에 속하는 깊은 시골 마을에서 곶감 농사를 지으며 사시는 분들이셨는지라 서울에 턱하니 집안채를 마련해 주실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곶감 농사도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건지 사업이 기울어져서 지금은 노후 대비용으로 간간히 벌이를 하고 계시는 형편이에요. 그런 부모님께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걸 어릴 적부터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만 하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때 처음 집 떠나 독립을 했고 독립해서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늙어선 돈 걱정을 덜하고 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대학 때도 술 한 번 제대로 먹지를 않고서는 알바를 하거나 학점 공부만 했고 옆에서 하도 공무원이 최고라고 하길래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공무원을 준비해서는 덜컥 합격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해보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일이 적은 편도 아니었고 게다가 박봉이라서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만 없더라고요.
그나마 집값이 저렴했던 결혼하던 때에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집을 사지 못한 바람에 지금은 내 집 마련조차 꿈도 꿔보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답니다. 다달이 대출금을 지불하며 지갑을 조이고 살 자신이 없어서 전셋집을 구했었는데 그 사이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바람에 저희 부부가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죠. 전세를 지내던 신혼집마저도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만큼 높이 올려버린 바람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저희 부부는 살던 집에서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무조건 저렴한 동네로 이사를 와야 했고 현재는 이 집도 당연히 전세랍니다.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어야 이제라도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을 생각을 했었을 텐데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조차 되질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의 잦은 병치레와 용돈 요구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참 호구 잡혀 살듯이 살아왔거든요. 각자의 부모님 용돈은 각자가 알아서 챙기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냥 넌짓이 얼마 정도를 용돈으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을 했었습니다. 결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께 20만원, 남편은 30만원 정도씩을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을 둘 다 낳고서 얼마 안 있다가 각자 모은 돈 좀 확인해 보자면서 통장을 까보자는 말을 했는데 남편이 정말 2천만원도 모으지를 못했더라고요. 그 당시 제 남편의 나이가 34살이었는데 말입니다. 각자 다달이 생활비 50만원씩을 냈고 100만원 안에서 4인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이게 참 부족한 금액이더라고요. 당장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만 하더라도 사립 유치원밖에 자리가 없던 바람에 돈이 거의 20만원이 넘게 깨졌거든요. 절반에 해당하는 국공립으로 보내고 싶어서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음에도 자리가 없어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먼 친정까지 가서는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쏟는 만큼 모자란 비용을 그냥 급한 대로 제 통장에서 빼내서 썼고요. 남편의 월급은 정말 잘 모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하늘이 노래지는 심정이었죠. 이러다 언제 우리는 얘들 둘한테 집이라고 떳떳이 말해줄 수 있는 근사한 공간을 안겨주나 싶어서 말이죠. 이쯤 되니 우리 시댁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저도 늘 궁금했어요. 우리 시댁은 도대체 아들 부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알기는 하시는지, 그걸 알면서도 다달이 30만원이라는 용돈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통장을 까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간 남편이 여러 차례 시댁으로 거금의 돈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 돈을 못 모아나 싶었더니만 글쎄 시댁에서 시어머니 병원 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 차 한 대 바꾸는 것까지 그 모든 비용을 남편이 지불했더라고요. 다달이 용돈은 30만원씩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본 통장 속의 정보에는 50만원씩도 아주 거뜬히 보내왔었고요. 이제 보니 남편은 저 하나의 모든 가게 살림을 다 의존한 채로 달랑 50만원씩 내보이고는 혼자서 자기 부모님 뒷바라지만을 하면서 지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서 모자람 없게 하겠다고 말이죠. 아주 열렬한 효자 나셨더군요. 너무 화가 났고 이건 사기와도 다름이 없는 짓이라면서 저는 정말 불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거의 이혼을 감행할 듯이 저희 부부가 그 당시 엄청 싸웠었고 그 후 남편은 제 말을 듣는 게 살 길이라는 걸 알았는지 시부모님의 용돈을 져따라 20만원으로 대폭 감소를 시켰어요. 아예 자기 통장이랑 카드까지도 제게 맡겨놓았고 말이죠. 제 말이 맞았다고 아이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위한 돈이 있어야 한다면서 뒤늦게야 철들고 정신을 차린 남편을 보니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디 이 자세가 변함없이 오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졌어요. 자기 아들이 돈 50만원이 넘는 돈을 잘도 주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그 통장을 뺏어가더니만 용돈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렸으니 제정신이 아닐만도 했죠. 아들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내 아들이 주는 용돈을 네가 멋대로 줄이면 어떡해. 천륜을 쳐버리게 할 작정이야? 라면서 천륜 어쩌고 하는 아주 대단한 말까지 붙여가며
동정을 유발하셨어요. 저는 하나같이 한 귀로 흘려들으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애가 하나도 아닌 둘이고 1살 터울이라서 나중에 고등학교라도 들어가면 다달이 빠져나갈 학원비도 어마무시하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게 시부모님 용돈 몇 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돈 얘기는 이제 하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았고요. 남편도 한두 번 용돈을 안 줘버릇 하더니만 돈이 꽤 모이는 것이 재밌어졌는지 제 편을 강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부모님 얼굴 보는 게 깔끄럽긴 했으나 돈 걱정이 덜해졌기에 제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었어요. 내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떳떳해진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 4월 초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케이크를 집으로 보내오셨어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줄도 아시는 건가 싶어서 저로서는 깜짝 놀랐고 감동이었죠.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무슨 계획을 다 보내신 거냐면서 감사 전화를 어색하게 들었더니만 어머님이 한참 동안 자기의 지난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더니 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죽겠다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린 손주 손녀들이 옆에 있으면 반가울 나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되면 주말에 아이들만 시댁에 맡겨놓고 부부끼리는 나가서 데이트를 해도 좋다는 솔직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전해주신 친절이었기에 좀 얼떨떨했지만 저로서는 숨이 탁 트이는 제안이었어요. 단 한 번도 아이돌을 낳고서 남편이랑 오붓이 단둘이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주말에 잠시 시댁에 들려서 아이들만 맡겨놓고 나오기도 했고 시부모님이랑 다 같이 집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저 나름대로 제 몸이 편할 만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웬일로 자신이 아이들을 다 보겠다면서 저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만들어주신 덕분에 저도 나름 힐링을 할 수 있었죠. 신혼 초 그리고 불과 작년에까지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변화였는지라 저는 문득문득 어머님이 무슨 꼼수를 부리시려나 싶기도 했지만 아무렴 어떤가 싶었어요. 당장 제 몸이 주말 잠시라도 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었죠. 그러다 딱 한 달도 되지를 않아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출근하는 길에 막내라도 좋으니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어머님 집이 저희 집과 그리 가까운 게 아니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침이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출근하는 길에 자기 집을 지나쳐 갈 텐데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아이만 건네주고 저보고는 그냥 출근을 하라시더라고요. 자신이 직접 개찰구까지 나와줄 테니까 번거로워할 필요 없이 애만 넘겨주고 출근하라면서요. 솔직히 갸우뚱했고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제가 지각인 거라서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출근 지옥길에 애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도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일단 애를 맡아주겠다고 하는 어머님 제안이 너무 솔깃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반드시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들은 지금 다니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고 또 좋아라 하며 다니고 있었는지라 쉽사리 그만두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딸만큼이라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까지 어머님의 손에서 자라게 해볼까 싶어서 어머니께 맡기기로 했어요. 나중에 아들 따라 유치원 들어가고 하면 돈은 돈대로 더 나가고 저도 애를 돌봐야 하느라 매번 칼퇴하고 시간에 쫓기며 살았었는데 좀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요. 아이를 맡겨놓고서 거의 4달 정도가 되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딸아이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얘가 동네 친구들한테서 배워온 말인 줄 알았죠. 퇴근하고 개찰구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받고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저한테 귓속말로 말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조용히 가면 얼마 줄 거냐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자신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면 돈을 달라는 겁니다. 순간 우리 애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 소리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답이 없고 놀라서 시어머니께 슬쩍 문자를 보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오늘 집앞 언니들이랑 놀았는데 언니들이랑 놀이하며 배웠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괜히 그런 소리는 어린애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만 하고서는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는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는 돈을 얼마 벌어? 아빠는 얼마 벌어? 외할머니는 얼마 벌어? 라고 말이죠. 엄마 아빠의 월급을 궁금해하더니 외할머니 월급은 왜 궁금해하냐며 제가 참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보니 아이는 외할머니는 엄마한테 월급 받아? 얼마 받아? 나는 왜 안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4살짜리가 벌써 용돈을 달라면서 저희 친정엄마랑 자신을 비교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 친정엄마가 저한테서 매달 20만원씩 받고 있는 건 또 어찌 알았나 싶어서 놀랬어요. 시어머니가 설마 애 앞에서 용돈 문제를 거론하신 건가 싶은 마음에 지하철 안에서 꾹 참고 있다가 집에 가자마자 아이를 방 안에 데려와 물었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냐고 말이죠. 할머니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절 이상하다는 듯이 빤히 쳐다봤고 할머니랑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다시 침묵을 이었어요. 말이 많아야 하는 4살짜리 아이가 어디서 자꾸만 이렇게 침묵하는 방법을 배워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내 아이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도 괜히 아이를 한 번씩 더 신경 써서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희 큰아이가 자기 여동생을 엄청 나서라하는 광경을 목격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가 퇴근해서 애들 밥까지 다 먹이고 난 후 거실 한복판에 모여서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TV를 빤히 보다 말고 옆에서 지 오빠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 오빠를 멀뚱멀뚱 쳐다는 보고 있었고요. 순간 남편과 제가 너무 놀래서 애가 괜찮은지 설마 말문이 막힌 건 아닌지 한참 아이한테도 말도 걸어봤는데 얘가 끝내 10분이 넘도록 입을 꾹 다물면서 부모 애간장을 태우더니만 한순간에 말문이 터지더라고요. 아휴, 나 오래 참았다, 그치? 나 오래도록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손을 건네더니만 돈 줘. 나 오래 참았잖아. 라고 하는데 와, 진짜 아이 안에 귀신이라도 들어가 있나 싶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은 바로 유아정신과라도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저보다 더 근심이 쌓여서는 출근도 하지를 못했고 저는 저대로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서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날은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일단 어머니께 똑같이 맡겼고요. 회사 점심시간에 잠시 밖에 나가서는 녹음기 하나를 샀어요. 몸에 휴대할 수 있는 녹음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애를 살피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 제가 산 휴대 녹음기를 아이의 품속에 넣었어요. 겉에 조그마한 주머니가 달려있는 가디건을 입힌 채로 그 주머니 안에 녹음기를 넣었고요. 혹여나 얘가 손을 집어넣을까봐 저는 전날에 그 주머니를 바늘로 꼬매기까지 하면서 닫아놨어요. 시어머니를 만나서 개찰구에서 아이를 내보내면서도 그 뒷모습을 차마 눈에서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제발 아무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빌다가 하루 종일 일도 대충 하고서는 저녁에 아이를 픽업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이의 주머니를 뜯어 꺼낸 녹음기 안에 들어있던 시어머니와 딸아이의 대화를 듣고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소리 없이 비명을 내지르며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숨이 차서 울음이 끊길 정도로 격노를 하면서 말이죠. 그 녹음기에는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침묵을 오래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돈을 달라는 말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만 우리 애한테 너 입 안 다물고 있음 나한테 또 혼쭐나게 맞을 줄 알아. 알았어? TV 보고 입 딱 다물고 있어야 해. 내가 얼마나 오래 다물고 있는지 다 세고 있을 거야. 라면서 한참 말이 많을 4살짜리 애한테 입을 다물라는 소리를 하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애를 때리기까지 했는지 자꾸만 말 안 들으면 맞을 거란 협박을 하면서 애를 겁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도 모자라 아이의 앞에서 자신의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서 제 욕을 얼마나 했던지 아이가 엄마 불쌍하다며 자기가 직접 나서서는 엄마가 돈 열심히 벌고 있어요. 라면서 겨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는 침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엉덩이인지 팔 부분을 철썩하며 때리는 소리가 또 들렸고요. 얼마나 할머니가 엄마 욕을 하는 게 무섭고 걱정이 되었으면
아이는 할머니 용돈을 자기가 대신 주겠다면서 저한테 그간 그렇게 돈을 달라는 말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시어머니도 제 딸아이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아이를 향해 폭력을 쓰시다가 너 엄마한테 가서 돈 없다고 말해. 엄마가 이렇게 생긴 10,000원짜리 주시면 그거 할머니한테 가져와야 해. 알았어? 그러면 할머니가 더 이상 엄마 욕 안 할게. 라는 말까지 하며 4살짜리 애랑 돈 가지고 타협을 하고 계셨습니다. 완전 인간 쓰레기에 사람 취급을 받아서도 안 되는 말종 같은 여자였죠. 그러니 저도 눈깔이 뒤집히고 내 아이를 향한 미안함과 죄스러움 때문에 방 안에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또 듣고서 엄마 걱정을 할까봐 아이들 앞에서 우는 티조차 낼 수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울다가 남편에게 들켰고 이내 녹음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저를 따라 한숨을 쉬다 눈물 몇 방울을 흘리며 함께 곡소리를 내듯 침묵의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몰차를 냈어요. 얘가 이런 꼴을 시어머니께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고소해야 하는지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야 하는지 저는 혼자 법적으로 콩밥을 먹이고 말 거라며 씩씩거렸던 반면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라면서 한참 고민하고 저를 달래다가 직접 사과를 받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대로 말이라도 들어보자고 말이죠. 이런 일에 뭔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저도 시어머니가 보고 싶긴 했습니다. 내 앞에서 머리라도 조아리며 사과를 비는 그 모습을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아침마다 개찰구에서 만나야 하는데 제가 말도 없이 안 나가니 어머님은 왜 애를 안 데리고 올 거면서 연락을 안 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여러 번 보내면서 말이죠. 저는 끝까지 답장을 안 하다가 시댁을 찾았어요. 얘는 옆집에 맡겨놓고 남편까지 데리고서는 아침에 시댁에 쳐들어가니 시어머니도 나름 놀라신 듯 했고 제가 틀어주는 녹음기에는 더더욱 처절히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는 개소리를 하시면서 우리 애가 혼자 TV 틀어놓고 영악하게 놀더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핸드백이 전부였는지라 그냥 인정사정할 것 없이 시어머니를 향해 핸드백을 날렸어요. 내 새끼한테 폭력까지 쓰면서 혼을 내곤 입을 다물게 한 사람의 입에서 감히 내 새끼가 영악하단 말이 어찌 나올 수가 있냐면서 옆에서 남편이 말리기는커녕 방관을 하길래 옳다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같이 계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매번 집을 나서시는 건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 되었다며 너랑 나랑 오늘 제대로 한판 뜨고 다신 보지 말자며 그 길로 시어머니를 화장실까지 끌고 가서는 샤워기를 틀어버렸어요. 내 새끼한테 했던 것에 반의 반이라도 복수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에 비명을 지를 때마다 조용히 하란 말을 내지르면서 시어머니를 홀딱 젖게 만드니 남편이 한참 후에야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서는 엄마 이제 나와서 사과해 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다달이 용돈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다 주기도 했는데 남도 아닌 엄마 손녀한테 와이프를 향한 미움을 대신 주고 있었냐고 묻는 남편의 얼굴엔 이미 울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걸 끝까지 토해내다 결국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짓딸 편을 들며 감정이 폭발한 남편은 급기야 집구석에서 화풀이를 하고 싶다면서 오만 물건들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앉아있는 쪽과는 먼 허공을 향해서 던지긴 했었으나 순식간에 책장 하나에 든 책들이 다 빠져나갔을 만큼 거실 바닥부터 부엌까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발광에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아들의 발광에 이러다 죽겠다 싶기도 하셨는지 그제서야 자기 다리를 조심히 오므려서는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꿇다가 무릎이 아파 죽겠다며 얼마 안 있고 바로 일어섰는데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며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했어요.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달라고 자신이 죽을 죄를 지은 거 잘 알고 반성할 테니 시아버지께는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말이죠. 이제 보니 이 뻘짓은 도찐깨찐 같은 시아버지도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혼자 저지른 짓이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를 미워하셨어도 손녀라는 이유로 그나마 제 딸을 예뻐하기는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며느리 딸이라는 이유로 미움만 가득해서는 제 딸을 구박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서는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고요. 아버님 오시자마자 녹음기를 틀어서 들려드렸어요. 이제 정말로 다시는 시부모한테 잘 보일 일도 없고 사람 취급해줄 일도 없을 테니 탓을 할 거면 마누라를 탓하시라며 녹음기 자체를 시댁에 놓아두고는 나왔습니다. 그 후 제 딸아이는 결국 급한 대로 돈을 더 내고서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놓은 상황이지만 제가 시어머니께 겁도 없이 일을 맡겼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에 비하면 이 돈은 돈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이가 웃으며 잘 지낼 수만 있다면 이까짓 돈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도 내 딸도 절대로 엄마인 나 없이 시어머니의 곁에 두 번 다시 두지 않겠다는 제 인생 철학까지 만들었네요. 이 생에 두 번 다시는 시어머니께 내 자식들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다달이 주던 용돈 20만원도 제가 그날부로 당장 끊어버렸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가 4달 정도 남겨져 있게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듯 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보통처럼 흘러간 듯 했는데 어른이 되어가고 아이들을 낳으면서부터는 제 삶이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부쩍 더 빠르게 흘러가는 기분이에요. 다들 그러신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 새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요즘 참 저출산 시대라서 집집마다 아이 하나 보는 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희 집은 좀 달랐어요. 제가 일단 아이를 셋이나 낳은 다자녀 엄마였는지라 늘 집안이 북적였고 저희를 바라보는 이웃들도 요즘 같은 세상에 참 애국자라는 농담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보기 드문 다자녀 집안이라며 저희 가족들을 신기하게 바라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문득 우리 집을 생각했을 때 낯설고 신기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감히 새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라고는 저조차도 결혼하는데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저 이제 겨우 30 초반이고 저도 나름 제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선으로 생각하는 요즘 사람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은 오로지 저라는 생각으로 저를 가장 아끼며 살았던 순간도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4살 연상인 남편을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첫째 딸 그리고 둘째 딸을 가지게 되면서 인생관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딸 둘을 낳아놓고서 무슨 인생관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냐면서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딸 둘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과도 다를 것이 없었답니다. 바로 아들을 너무나 원하고 찾으시던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도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임신이 되어 힘들었어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는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임신이 바로 되어버린 탓에 얼떨결에 저도 엄마가 되는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랑 제대로 된 신혼을 만끽해보기도 전에 찾아온 임신이어서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못했었지만 이왕 내게 찾아와준 아이를 누구보다 잘 키워낼 자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붓기 때문에 임신 내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며 맞벌이를 이어왔고 출산 후에는 그 흔한 산후조리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가벼운 요양을 했네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하니 남편이 너무 바빠서 저를 잘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얘기를 나눈 끝에 제가 자발적으로 친정을 찾아 들어간 것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를 예뻐해 해주신 덕분에 다른 고민 없이 저는 엄마 밥을 잘 먹으며 몸을 기운차릴 수 있었고요. 그러다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딸내미를 낳았다며 핍박을 주더라고요. 애 낳고서 어른들에게 이쁨만 받을 줄 알았던 제 자식이었는데 그런 제 딸에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핍박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귀한 집구석에 태어난 기집애라서 쳐다도 보기 싫다면서 으르렁대시는데 제 아이가 들을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아이의 귀를 막았어요. 그 모습이 짠했는지 남편은 시어머니를 밖으로 쫓아냈고 저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꿈이 아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명절이나 본인 생신 때 저와 제 딸아이를 만나면 늘상 미워 죽겠다는 듯이 쳐다보셨어요. 차라리 무시를 하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무시가 안 되는 건지. 아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기도하며 쓴 돈이 얼만데.
라는 소리를 하시면서 저 들으라는 듯 신경질을 부리셨어요. 그리고 이 짓은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도 계속되었죠. 하다 둘째까지도 딸이 나면서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면서 시어머니는 세상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저를 소름끼쳐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는데 딸내미를 떡하니 낳아버리면 어떡하니?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딸 만났는 거지? 내가 기집는 줄 싫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근데 왜 또 기집년을 낳아서 데려오는 거야? 라며 저를 아주 몹쓸년 취급을 하셨답니다. 딸내미는 저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랑 같이 낳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건데 딸 낳은 게 다 저 하나의 탓이라는 듯이 아주 못된 말을 내비치셨어요. 도무지 가족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차가운 태도로 말이죠.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둘째 역시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고요. 몸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아이가 이젠 둘이라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몸은 천하장사가 된 것 같았죠. 바로 산후조리를 끝마치고선 회사 출근을 했고 첫째랑 둘째 모두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어린이집부터 바로 보내면서 살았어요. 천만 다행이게도 제가 출근 시간이 10시여서 아침에 비교적 시간이 널널한 편이었고 그래서 친정엄마가 집으로 오시면 아이들을 맡겨놓은 채 저 혼자 요요히 출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퇴근길에 친정으로 가서 어린이집 하원 후 가 있던 애들을 데려왔고요. 너무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죽도록 미안했지만 맞벌이만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사회성을 일찍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제가 또 셋째를 임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첫째랑 둘째와는 달리 저희 부부가 의도를 한 아이였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닭달과도 같은 성화를 이기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생각으로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시어머니가 제 딸들과 저에게 부리는 오만 히스테리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아들을 낳아서는 아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도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셋째도 딸이었어요. 아주 고운 딸이요. 제 눈에는 너무 고운 딸인데 시어머니는 또 딸이라면서 싫어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명절에 저희 부부가 딸 셋을 데리고 시댁에 가기라도 하면 아휴 우르르 기집년들이 몰려와서는 자리만 저러고 차지를 하고 있으니 내가 속이 다 터지겠다 라면서 싫다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어린 제 딸아이들이 다 할머니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 저도 아이들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기가 싫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도 애 낳는데 절반은 영향을 끼쳤는데 왜 죄 없는 애들한테 여자라며 쓴소리를 하냐고 대놓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섭섭하다며 궁시렁거리기도 했죠. 다양한 방법으로 어머님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시어머니는 절대로 아랑곳하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애들 앞에서 싫은 티를 그만 내시라는 남편의 말에 싫으면 니들이 좀 나가지 그러니? 네 형이랑 형수는 아들도 잘도 낳는데 니들은 뭘 잘했다고 오히려 나한테 큰 소리니? 라면서 저희를 내쫓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정말로 내쫓으셨어요. 명절에 며느리 손에 제사조차 지내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냥 저희를 그 자리에서 나가라며 등 떠밀더라고요. 옆에서 큰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시어머니를 말리겠다고 열심히 뜯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외침에 저희 부부도 아이들 보기가 미안해서 후다닥 데리고 나왔고 나중에 형님의 연락을 전해 들어보니 그날 시어머니는 제목까지 모조리 다 큰형님께 이전을 해서는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일손을 다 등 떠밀었다고 해요. 그 바람에 형님은 혼자 죽어날 뻔했다고 하셨고요. 자존심이 정말 강하신 분인데 거기에 아들까지 죽어라 바라는 바람에 제가 욕 얻어먹을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점점 시댁 얘기만 나오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의 시자 소리만 들려와도 간이 콩알만해지는 게 이러다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엄마이니 제 아이들을 지켜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 잔뜩 움츠러들어선 오히려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부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가 떠오른다는 생각에 마주보기도 싫었고 그 훈훈하던 내 남편의 목소리조차 듣기가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만 바라보며 남편이 없는 듯한 일상을 반복해서 살다 보니 남편도 덩달아 저를 어색해하며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부 사이가 정말 파국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머리털까지 빠져가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남편도 힘들게는 저하고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좋은 건 하나 없는데 나쁠 건 한가득이라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먼저 잦은 스킨십을 해주고 제 마음을 위로할 만한 따뜻한 말로 다가와주는 남편에게 점점 다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배려로 명절에는 시댁을 다시 찾지 않았고 또 시어머니를 볼 일도 차츰 없게 되었어요. 나가라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안 오냐면서 닥달에 전화를 하시는 시어머니께는 남편이 알아서 차단해주며 딸내미들을 환영해주지 않을 거면 안 가고 말겠다는 쓴소리를 뱉어주기도 했고요. 그 덕분에 남편에게 기대어서 시어머니께 크고 작은 복수를 하며 저는 그 존재를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넷째를 가지기 전까지만은 말이죠. 제가 그 사이 넷째를 임신해버렸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 딸을 낳아서 미움을 받을 자식을 하나 더 생기게 만들려는 것인지 또 딸이더라고요. 임신을 했을 때의 혹여나 아이가 아들일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제가 다 민망했을 정도로 우리 부부에게는 또다시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미운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과 잔소리 섞인 표정이 눈앞에 스쳐가는 게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일부러 시어머니께는 임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비밀로 한 채 둘이서만 조용히 아이를 가져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고서도 시어머니가 미워하실 게 뻔했는지라 보여주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만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 버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중간에서 어떻게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한 남편이 잘못 말을 꺼낸 바람에 시어머니가 저의 넷째 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 너 또 딸 가졌다며? 아유, 너는 진짜 나 속 뒤집어져서 죽는 걸 보고 싶어 환장했니? 또 딸을 가졌으면 없애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또 구태여 나와서는 딸만 넷을 키우겠다고? 라면서 낙태까지 종용을 하는 듯한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이 정말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화를 내곤 전화를 끊으신 시어머니께 화 한 번 내지를 못한 것에 두고두고 속 터져하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임신을 한 상태였기에 태교를 위해서라도 화내는 걸 자제하고자 했고 시어머니랑은 더더욱 얽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고 뭐고 모든 연락의 수단을 끊어버렸죠. 저에게 임신했다고 축하의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은 시어머니께는 이렇게 잠수를 타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먼저 며느리이자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던 시어머니께는 이보다 더한 욕과 손찌검을 날려도 괜찮다고 여길 지경이었죠. 그렇게 남편도 저를 보호하겠다며 자기 연락처까지 싹 다 바꿔서는 정말 시어머니와 벽을 두고서 모른 척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제 배는 더더욱 불러왔고 제 옆에서는 막내 동생을 기다리는 제 3명의 딸들이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채 만삭이 되도록 직장을 다니다가 잠시 휴직기를 내었고 출산을 앞두고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고 옆에 꼭 붙어있게 했죠. 친정엄마도 남편의 배려로 저희 집안에 들어오셨고 다행히 집이 가까웠는지라 오고 가고 하시면서 제 육아를 도와줬어요. 덕분에 아이들은 할머니로부터의 사랑은 못 받고 자랐으나 외할머니로부터의 사랑은 아낌없이 받으며 어른에게 감사하고 공경할 줄 알며 커갔습니다. 더 이상의 바라는 것도 없었고 딱 지금과 같은 평안함이 이어지기를 바랬어요. 넷째 딸을 낳고도 이 잔잔한 일상이 쭉 이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재등장한 시어머니로 인해서 저의 일상은 또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필 제가 아이를 낳고 난 직후에 말이죠. 애를 낳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전만큼이나 산후의 몸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애를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낳은 몸이었는지라 더 세심하게 몸 관리를 필요로 했고 망가진 몸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서 평소 안정을 잘 취해야만 했습니다. 넷째를 낳으며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또 살이 많이 처지던 바람에 제 개인적으로 산후 우울증도 가장 심하게 걸렸었고요.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다 같이 나서서는 저를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제 몸 하나 먼저 건사시키는 것이 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열심히 안정을 취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주말을 맞아서 남편이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랑 외출을 했던 때에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가까운 개천도 있고 뒤에는 작은 동네산도 있어서 남편이 자주 운동을 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줬거든요. 이왕 나가는 김에 같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며 기분 전환을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엄마랑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곤 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제 몸이 안 좋기도 했고 오전부터 계속해서 빈혈인지 머리가 많이 아팠던 바람에 친정엄마는 제 곁에 계셨어요. 갓 태어난 막내딸도 방 안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요. 그러니 엄마랑은 둘이서 같이 소파 위에 누워서는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우리의 정막을 깨는 벨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이내 쉼도 가지지 않은 채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문 열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소름 끼쳤던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문 열어! 너 거기 안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문 안 열어? 당장? 라면서 문을 두드려대는 바람에 엄마도 저도 피곤한 줄을 모른 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현관 앞으로 가버렸고요. 그 사이 엄마는 사위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면서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하려고 핸드폰을 찾으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느라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겁이 난다기보단 내 집안에서 난동을 피울 시어머니의 그 꼴을 더 이상 두 번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남편이 없을 때에 찾아와서는 지멋대로 남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속이 터질만도 했죠. 그러다 결국 눈 질끈 감고서는 문을 열어줬어요. 얼마나 며느리가 우스웠으면 일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행패하면서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를 향해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소리를 내질렀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인데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 소란을 피우시면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으세요? 라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고 옆에서 엄마도 남편을 부르는 전화를 끝마치신 건지 어느새 제 옆에 다가오셔서는 제 편을 드셨어요. 내 딸이 얼마나 우스우면 결혼하고 평생을 딸 낳았다고 모진 구박을 다 시키더니만 이젠 하다 집까지 쳐들어와서는 사돈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더 이상의 이런 짓은 그만하라는 하소연 비슷한 걸 하셨습니다. 딸내미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마음이 멀쩡한 엄마가 세상에 어딨겠어요. 저희 엄마도 가슴이 아프고 제가 불쌍해 죽으려 하는 건 마찬가지셨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적이 저에게서 저희 엄마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애를 낳은 줄은 알고 있었는데 사돈이 와 계신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서 받지도 않더니만 지 엄마는 잘도 데려와서 끼고 살았나 보네. 너 전화번호 바꾼 건 왜 말 안 했어? 내가 네 남편한테 전화를 얼마나 때렸는 줄 알아? 나를 놀려먹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시어머니 전화를 참 딸년들만 줄줄 낳아놓은 걸 그나마 사람 취급하고 끼고 산 게 나라고. 그런데 나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 라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저를 향한 억하심정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더니만 급기야 제게로 달려들듯이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아니 사돈 그래도 신발은 벗고 진정은 하시고요. 라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잠잠히 흘려보내려 하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의 뺨을 때려버리셨어요. 딸내미인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저 보란듯이 저희 엄마의 뺨을 말입니다. 눈가를 뒤집히다 못해 제 속에 아주 새까맣게 터들어가는 순간이었죠.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왜 우리 엄마를 때려요?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엄마의 얼굴을 붙잡아 살폈는데요. 아뿔싸. 정말 한쪽 얼굴이 시뻘겋더라고요. 누가 봐도 얻어맞아서 빨개진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나 제가 미처 말리지도 막지도 못했던 사실에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뻔뻔하게 구셨어요. 그러게 왜 끼어들어? 라며 내 엄마를 향해 반말까지 날리는데 아휴 진짜 저도 애 넷을 낳고 키우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이런 식의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내 엄마를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시어머니는 맞을 짓을 충분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이상의 자비는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말귀를 알아먹는 분이셨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사돈한테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을 테니 이젠 제가 응징을 해줄 차례라고 여겼습니다. 왜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라면서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뺨 한 대를 제 오른손으로 쳐버렸어요. 너도 반말하니 나도 반말을 하겠다면서 남은 왼손으로 다시 시어머니의 남은 뺨 한쪽까지도 정말 손바닥이 부서져라 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졸지에 저에게서 양손으로 두 뺨따구를 맞으신 채로 아프다며 두 손을 포개선 뺨에 가져다 대셨고 그 와중에 제가 얄미워 죽겠는지 도로 저를 향해 달려들더라고요. 네가 왜 나를 때려? 라면서 두 손을 뻗은 채로 제 머리카락을 일부 잡아당기셨는데 정말 한순간이었지만 아파서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옆에서 딸내미 머리채를 잡았다면서 엄마가 화를 내시며 시어머니의 머리털을 잡아당기셨고 졸지에 시어머니는 저하고 친정엄마의 손에 온 머리털을 다 쥐어잡아 당기는 수모를 당하다가 그만하라며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한 배로 느낀 건지 얼굴은 시뻘개져선 콧물까지 흘리시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한심스럽고 못나서 말입니다. 어머님은 그 상태로 그만 싸우자고 스스로 백기를 들고는 무릎을 꿇음과 동시에 잠시 넋이 나가 베란다 창문만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애들을 친정 아빠한테 맡기고는 마라톤을 뛰듯 달려서는 집에 왔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여자 셋이서 머리를 각자 흐트러뜨려서는 멍을 때린 채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순간 단체로 귀신에 홀린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 당시 남편은 귀신을 대하듯이 자기 엄마부터 가장 먼저 끌고선 길을 나가고 나서야 단지 아래에서 남편의 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안 보고 살겠다는데도 굳이 찾아와서는 난장판을 만들었냐면서 화를 내니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머리털이 아프단 소리도 못한 채 잔소리를 듣다 혼자 단지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와 저랑 친정엄마의 상태를 살폈고 시뻘겋게 부어오른 저희 엄마의 얼굴에 남편의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죄를 하는데 저희 엄마도 남편의 모습이 딱했던 건지 바로 군말 안고 사과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뒷밤을 때리고 머리털을 낚아챘어도 화가 전혀 풀리지를 않았는데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시어머니를 당장이라도 또다시 응징하고 싶었으나 일단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른 척을 하기로 했고요. 남편도 저의 생각을 읽은 건지 그 후로는 더욱 조심해야 하면서 시어머니의 존재를 숨기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막내딸을 시어머니께 보여주려고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젠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먹은 건지 남편은 급기야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집을 내놓자는 말을 꺼내네요. 이제는 전화번호고 뭐고 집까지 이사를 가서 완전히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고 살겠다는 듯이 말이죠. 저야 뭐 다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수만 있다면 다 좋다고 말이죠. 나 또한 같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복수를 해줄 깡이 있는 사람이지만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더러운 똥은 피하며 살고 싶다는 걸 남편에게 분명히 어필을 했고 그 바람에 남편과 저는 요새 이 집값이 천정부지를 치솟아 오른 시기에 이사를 갈 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시어머니와는 서로의 꼴이조차 보고 살지 못하도록 꽁꽁 숨어 살려고 합니다. 어머님, 부디 그날 저에게 맞은 두 뺨이 부어오르지 않았길 바라며 우리 다신 보고 살지 말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